나는 그저 그렇게 바보처럼 호텔 로비에 서서 내 친자식들이 까르르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맏며느리 서연이는 입술을 비죽이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이징 덩어리를 떼어냈네. 그러자 모두가 웃었다. 그들은 내가 그 말 한마디를 다 들었다는 것을 몰랐다. 이 여행의 모든 경비가 내가 8개월 동안 아껴 모은 돈으로 치러졌다는 것도 몰랐다. 그 8개월 동안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시내광장에 나가 손수 만든 케이크를 팔았고 그렇게 번 돈을 살독 뒤에 숨겨둔 비스킷통에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들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3주 전 한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으니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따뜻한 햇살이 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 화요일 오후 나는 4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 해오던 습관대로 오후에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 내 맏아들이었다. 그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면 늘 쓰는 특유의 달콤하고 느끼한 목소리였다. 엄마, 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가 입을 열자마자 내 가슴에 익숙한 설렘이 밀려왔다. 자식들이 나를 자신들의 계획에 기꺼이 포함시켜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다. 자식들의 계획에 기꺼이 포함시켜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다. 레스토랑도 있고 레스토랑 모두 함께요. 옛날처럼 모두 함께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흥분되어 있어서 전화 너머로 그의 미소가 보이는 너무나 흥분되어 있어서 엄마 정말 완벽할 거예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기쁨에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이렇게 가족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가족 식사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나를 어떤 일에도 초대한 적이 없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나는 늘 말없이 앉아 그들의 일 이야기, 여행 이야기, 미래 계획을 들을 뿐이었다. 나는 늘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정말 멋지구나, 아들아.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들뜨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언제쯤인데? 1월 첫째 주, 7일 동안이요. 엄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저랑 서연이, 지훈이랑 하늘이, 손주들, 그리고 물론 엄마까지 마치 한 덩어리 같은 대가족처럼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엄마, 딱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어요. 호텔에서 예약은 한 명이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엄마가 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저희가 돈을 보내드릴게요. 그래, 늘 그랬다. 내가 나서서, 내가 보증하고, 내가 모든 번거로운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관없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할 기회였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할 기회였다. 그럼 맡겨라. 맡겨라. 그날 오후 나는 곧장 호텔에 전화했다. 안내원의 목소리는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이었다. 해운대 오셜 리조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12명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렇게 큰 행사를 계획해 본 적이 없었다. 네, 고객님. 날짜는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요. 나는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네, 5개의 패밀리, 스위트, 식사매, 그리고 모든 활동 이용권이 포함되어 총 5억만 원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5억만 원이라니. 내 한 달 연금은 38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케이크를 팔아 모은 돈이 2, 3억만 원이었으니 턱없이 부족했다. 고객님, 아직 계신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예약을 확정하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예약을 확정하시려면 예약금 50%, 즉 7억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흔들의자에 앉아 몇 번이고 계산했다. 내 수중에는 2, 3억만 원의 현금이 있었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약간의 돈과 내 결혼 반지가 있었다.
그 반지는 남편이 42년 전 내게 준 것이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빛을 받으면 반짝였다. 다음 날 나는 시내 보석상으로 갔다. 김 어르신은 우리 가족이 자라는 것을 지켜본 어르신이었다. 아름이, 오늘은 웬일이냐? 어르신, 이 반지를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여쭤보러 왔어요. 그는 돋보기로 반지를 꼼꼼히 살피며 주름진 손가락 사이에서 반지를 돌렸다. 좋은 반지지, 아름이. 1영역만 원 정도 줄 수 있겠구나. 누군가 내 배를 세게 때린 듯한 기분이었다. 42년의 결혼 생활이 겨우 1영역만 원이라니. 하지만 민준이의 미소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가능성을 떠올렸다. 거래하죠. 반지값과 내 저축으로 그날 오후 나는 호텔에 전화해 예약금을 지불했다. 예약은 내 이름으로 확정되었고 내 신용카드로 보증했다. 5개의 패밀리, 스위트룸, 12명, 7일 6박의 올 인클루시브 휴가였다. 다음 몇 주 동안 민준이나 지훈이와 통화할 때마다 그들은 여행의 세부 사항을 물었지만 돈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일요일마다 손수 만든 케이크를 팔았고 이웃들을 위해 자원봉사일을 하며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았다. 집 난방을 낮춰 집안은 더 추워졌고 고기 먹는 것을 줄였으며 버스 대신 시장까지 걸어갔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가족 여행을 위한 것이었다. 출발 3일 전 민준이가 흥분해서 전화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이 날들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이들도 너무 신나하고 서연이는 벌써 짐 다 쌌어요. 호텔 쪽은 다 준비됐나요? 다 됐다? 아들아, 마지막 잔금만 남았어. 맞다. 그거요. 그때 가서 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재미있게 노는 거잖아요. 여행 전날 밤 나는 내 신용카드로 모든 잔금을 결제했다. 5억만 원. 내 모든 저축, 남편의 결혼 반지, 그리고 신용카드에 남은 빚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완벽한 지혜를 보낼 참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몰랐다. 여행 당일 아침, 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다. 전날 밤에 미리 짐을 싸두었다. 옷 한 벌 한 벌 정성껏 젖고 가장 좋은 원피스, 엄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 그리고 해변을 걷기 좋은 편안한 신발을 골랐다. 크리스마스 전에 아이처럼 설렜다.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 어떤 일을 기다려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민준이는 아침 7시에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다. 모두 2대의 차로 3시간을 달려 해변, 호텔로 함께 출발하기로 했다. 나는 지훈이가 늘 입으면 젊어 보인다고 말했던 옅은 푸른색 원피스를 입었다. 화장도 꼼꼼히 했다. 분명 찍게 될 가족 사진 속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7시 반, 민준이가 거리에서 경적을 울렸다.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문을 잠그고 감출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차로 향했다. 내 며느리 서연이는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에 열중하고 있었고 뒷좌석에서는 내 어린 손주 2명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모두들 안녕. 나는 차에 타며 말했다. 됐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지쳐 보였다. 서연아, 하늘이한테 문자 보냈어? 우리 뒤따라 오라고 해. 벌써 출발했어. 지훈이 오빠는 거북이처럼 운전하니까 우리가 먼저 도착할 거야. 서연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여행 내내 나는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했다. 민준이의 일에 대해 물었고 호텔에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으며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음절의 말, 한숨, 혹은 금세 사라지는 가식적인 미소뿐이었다. 서연이는 끊임없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때때로 하면 속내용의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렇게 웃기니? 나는 한 번 물어보며 그의 즐거움에 동참하려 했다.
이건 제 카톡 단체방이에요.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엄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후 나는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들판, 작은 집들, 그리고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이 여행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수제 케이크를 팔았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보석상 금고에 잠들어 있을 내 결혼 반지를 생각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숨을 잊을 뻔했다. 이곳은 인터넷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키 큰 야자수들이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오색 찬란한 꽃들이 만발했다. 흰색 건물 외벽은 한낮의 햇살 아래 반짝였고 입구의 분수에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멀리서는 희미하게 파도 소리도 들렸다. 정말 아름답다. 나는 감탄사를 내뱉지 않을 수 없었다.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 아이들은 신이 나서 차에서 뛰어내려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지훈이와 하늘이의 두 번째 차도 도착했다. 17살 된 내 손녀 지훈이만이 달려와 나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여기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 수영장 보셨어요? 엄청 크고 밤에는 활동도 있대요. 테마 레스토랑도 있고요. 알고 말고, 얘야. 정말 멋진 한 주가 될 거야.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적어도 내 흥분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 우리는 함께 로비로 들어섰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넓고 우아한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흰색 가죽 소파와 거대한 화분에 심긴 열대, 식물들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신선한 꽃과 바닷바람의 향기가 맴돌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컴퓨터에 몇 번 타이핑한 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아름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개의 패밀리 스위트룸, 7박 12분의 올 인클루시브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가 객실 카드와 호텔 서비스 안내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뒤에서 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5개 스위트룸이라니. 지훈이가 민준이에게 속삭였다. 간단하게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어? 다 준비됐어. 민준이가 대답했다. 나중에 어떻게 나눌지 보자. 안내원은 우아한 야자수 모양의 키체인에 객실 카드들을 담아 내게 건넸다. 스위트룸은 모두 3층에 있으며 전 객실 오션뷰입니다. 조식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레스토랑에서 중식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석식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스파 수영장, 스포츠 활동, 야간 엔터테인먼트도 모두 이용 가능하십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흥분으로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얘들아 다니? 우리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대. 하지만 가족들과 이 기쁨을 나누려 뒤돌아섰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아무도 없었다. 민준이, 지훈이, 서연이, 하늘이, 그리고 모든 손주들이 사라졌다. 지은이만이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니? 나는 목소리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어요. 그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아빠가 먼저 방에 가서 짐을 풀고 나중에 합류하자고 했어요. 나를 기다리지 않고 객실 카드조차 받지 않고?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3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따라 그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마치 증발한 듯 사라졌다. 지은아, 대체 무슨 일이니?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들이 가족 단체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말을 잇기 힘든지 잠시 멈췄다. 무슨 엉터리 단체방?
아빠랑 지훈이 삼촌이랑 엄마랑 서연이 숙모님이 만든 방인데 이름이 할머니 오지 마래요.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할머니, 그들은 할머니가 이 여행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발밑에 대리석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돼. 내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민준이가 날 초대했고 이 모든 걸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게 건넸다. 화면에는 그 카톡 단체방의 최신 메시지 몇 개가 선명하게 보였고 파편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우리 도착했어. 할망구는 늘 그렇듯이 모든 걸 다 처리해줬어. 이제 드디어 그 인간 눈치 안 보고 즐길 수 있겠네. 아까 카운터에서 신나하는 거 봤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됐어. 그래도 쓸모는 있잖아. 자기 방에서 TV나 보게 하고 우리끼리 놀자고. 글자들이 내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눈물이 차오르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50만 원, 내 결혼 반지, 8개월간의 누구.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오지 말하니 나 없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호텔 복도에 서 있었다. 5개의 객실 카드키가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서 흔들렸다. 지은이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오지 마. 단체방 메시지들은 그의 휴대폰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왔고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직접 박히는 칼날 같았다. 저녁 식사 때 또 잔소리 늘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네. 서연, 너무 귀찮게 하면 피곤하다고 하고 방에 가서 쉬라고 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거니까. 그 인간은 알아서 하라고 해요.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복도에는 깨끗함과 꽃향기가 맴돌았지만 내 입안에는 굴욕의 씁쓸한 맛만이 가득했다. 40년 동안 이 아이들을 키웠다. 그들의 꿈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다. 그들에게 이 완벽한 휴가를 주기 위해 내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었다. 지은아, 나는 나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단체방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니? 그는 휴대폰을 위로 스크롤하며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민준이 삼촌이 할머니한테 여행 가자고 제안했을 때부터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삼촌이 방 만든 날짜가 할머니한테 전화한 날이랑 같아요. 내 손녀는 내게 화면을 보여주었고 증거는 너무나 분명했다. 단체방은 민준이가 12월 12일에 만들었다. 바로 그날 내 아들이 그 달콤한 목소리로 내게 전화해 꿈에 그리던 가족 여행 꿈에 그리던 가족 여행 꿈에 그리던 가족 여행 꿈에 그리던 가족 여행. 나는 더 이전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읽었다. 하나하나가 더 악의적이었다. 엄마한테 말했더니 완전히 넘어왔네. 다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인간이 기계치인 거 알잖아? 괜찮아. 망쳐도 우리가 고치면 돼. 중요한 건 돈을 내게 하는 거야. 최고야. 공짜 휴가에 가족 사응도 없어. 그냥 각자 알아서 행동하고 단체 활동 같은 건 하지 말자고. 내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하지만 더 심한 최신 메시지들도 있었다. 그들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해주었다. 호텔의 예약 정보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했어? 확인했어. 지훈이가 카운터에 물어봤는데 예약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엄마가 모든 변경을 할 수 있대. 좋아. 내일 우리가 엄마를 설득해서 방을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해.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청구서에 문제가 생겼다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하자고. 그렇다. 그들은 여행 내내 나를 무시할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모든 빚을 나에게 떠넘길 작정이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해 자신들의 완벽한 휴가를 계획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한 다음 나를 혼자 청구서와 함께 남겨둔 채 도망갈 생각이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내 팔을 살짝 건드렸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할 거냐고? 예전의 아름이라면 조용히 울고 모든 굴욕을 삼키고 아무것도 못 본 척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 7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룸서비스를 시키고 가족들이 레스토랑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TV를 보면서 그들이 내 수영장, 스파, 야간 활동을 즐기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변해 있었다. 아마 보석상에서 내 결혼 반지가 김 어르신의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던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8개월 동안 동트기 전에 일어나 케이크를 만들고 광장에 팔러 나갔던 그 고단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 친자식들의 눈에 내가 단지 걸어다니면 지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돈을 내고 일을 처리할 때는 유용하지만 아직 모르겠다. 나는 지은이에게 대답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서서 울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내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방은 아름다웠다. 깨끗한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 바다 전망의 발코니, 커다란 욕조가 있는 넓은 욕실. 이 모든 것이 내가 몇 달 동안 아껴가며 꿈꿔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잘 준비된 무대 같았지만 나는 돈을 낸 사람일 뿐 주인공은 아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고 지은이는 창가에 서서 해변을 바라보았다. 벌써 다들 보이네요. 민준이 삼촌이랑 지훈이 삼촌은 아이들이랑 수영장에서 놀고 있고 서연이 숙모님이랑 하늘이 숙모님은 파라솔 아래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어요. 다들 웃고 즐기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니?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돈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 때문도 아니야. 우리가 드디어 진짜 가족처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지은이가 돌아섰다. 나도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다. 할머니, 제가 그들한테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아빠가 저를 그 방에 초대했을 때 할머니한테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제가 뭘 모른다고 어른들은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어려운 결정이라니.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어려운 결정이었던 건가?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저희 다 자리 잡았어요. 해변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엄마도 오고 싶으면 룸서비스 시켜 드세요. 저녁 식사 때 봐요. 그는 심지어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지도 않았다. 나의 동반조차 귀찮아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향했다. 내 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때리고 따뜻한 바닷바람이 방의 하얀 커튼을 흔들었다. 지은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를 불렀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불했다는 것을 아니? 돈을 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약 전체 금액 5억만 원. 예약금을 내기 위해 너희 할아버지의 결혼 반지를 팔았어. 그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아니요. 몰랐어요. 아빠는 늘 나중에 다 같이 돈을 나눌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한 푼 한 푼 다 냈어.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이용했어. 나는 뒤돌아 지은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 이건 너무 심해요. 제가 아빠 엄마한테 가서 말해야겠어요. 안 돼. 나는 나조차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막았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해서는 안 돼. 아직 대가 아니야. 하지만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해변을 바라보았다. 내 가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선물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투명인간처럼 느끼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나를 집안의 가구처럼 유용하지만 성가신 존재로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야 해. 나는 대답했다. 내가 생각하는 동안
나는 그 메시지들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왜요? 복수.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다. 가장 좋은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에게는 내 복수를 계획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 그날 오후 나는 방에 머물렀다. 발코니 옆 소파에 앉아 해변에서 즐겁게 노는 가족들을 지켜보았다. 민준이의 제안대로 룸서비스를 시켰지만 음식은 쟁반 위에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식욕이 없었다. 대신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명확한 사고가 있었다. 나는 내 작은 수첩을 꺼냈다. 매일 지출을 기록하던 파란색 작은 수첩이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먼저 모든 예약 세부 사항, 날짜, 가격, 확인 코드. 이어서 지은이가 보여준 엉터리 단체방 메시지들의 스크린샷들. 모든 것이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지 위의 검은 글씨뿐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내가 글을 쓰는 동안 내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나를 포함한 공식 가족 단체방 메시지들이었다. 그 안에는 수영장, 레스토랑, 해변에서의 그들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엄마, 여기 너무 멋져요. 아이들도 엄청 신났어요. 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설탕으로 쌓인 딱이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비밀 단체방 메시지들도 계속해서 지은이가 자기 방에서 내게 전달해 주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단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할망구는 엄청 조용하네. 잘 됐다. 저녁 식사 때 안 나왔으면 좋겠네. 애들은 조용히 놀고 싶어 해. 내일 우리가 그 인간한테 다른 방 키를 달라고 해야 해. 혹시 사생활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사생활이라니. 마치 내 존재 자체가 그들의 가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들의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가 아닌 것처럼. 오후 6시쯤 지은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저녁 식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었다. 그는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오후에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 저녁 식사하러 내려가실 거예요? 모르겠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는 침대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저는 할머니가 내려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그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걸 누릴 권리가 있어요. 나는 웃었다. 내 손녀는 그 가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했다. 네 말이 맞아. 내려갈 거야. 나는 꼼꼼하게 치장했다. 이 여행을 위해 중고 가게에서 특별히 샀지만 몸에 아주 잘 맞는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화장을 하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엄마가 남기신 향수를 살짝 부렸다. 가족들을 마주해야 한다면 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여야 했다. 레스토랑은 매우 웅장했다. 테이블에는 흰색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양초가 놓여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석에는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은 내가 수년 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내 가족들은 이미 커다란 원탁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가 나를 먼저 보고 손짓하며 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어색해 보였다. 엄마, 내려오셨네요. 잘 됐어요. 저희 이미 에피타이저 시켰어요. 나는 유일하게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교묘하게 바다, 전망을 등지고 있는 곳이었다. 물론 그저 우연이었을 것이다. 오늘 오후는 어떠셨어요, 아름 어머님? 내 작은 며느리 하늘이가 외지인이 있을 때만 쓰는 특유의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 평화로웠다. 나는 대답하며 물을 따랐다. 좀 쉬고 책도 읽고 발코니 경치도 즐겼지. 잘 됐네요. 서연이는 메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희는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에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네요. 아주 즐거웠나 보구나. 나는 말했다. 내 손주들은 모두 햇볕에 그을려 행복한 표정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이 여행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대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어졌다. 그들은 스파에 대해, 다음 날 활동 계획에 대해, 완벽한 날씨에 대해, 그리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고 가끔 한마디씩 기어들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메뉴에서 가장 비싼 와인 한 병을 시킨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나는 서연이가 디저트 2개를 시켜 맛보겠다고 말했지만 각 한 입씩만 먹은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민준이가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우리 모두를 대접하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부담 갖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른 일이었다. 내 막내 손주 8살 영수가 내일 함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서연이가 즉시 끼어들었다. 얘야, 할머니는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해변에 있을 수 없어. 네 사촌들이랑 노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영수가 고집했다. 어르신들은 쉬어야 해. 하늘이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집에 가면 할머니랑 놀 시간 많아. 어르신이라니. 마치 내가 박물관에 전시된 골동품처럼 현실 생활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65살이지 90살이 아니다. 나는 당연히 모래성을 쌓을 수 있다. 정말이니?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애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수야, 할머니는 너랑 같이 모래성 쌓는 게 정말 좋단다. 내일 아침 식사 후에 어떠니? 서연이와 하늘이가 빠르게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상황을 조작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나누는 무언의 소통이었다. 그건 내일 날씨가 어떠냐에 달렸지. 서연이가 마침내 말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돌아갈 때 지훈이가 하늘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리가 먼저 스파로 가자. 당신은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 수영장으로 가. 그래야 할머니가 방해받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 일찍 바로 나와 영수가 모래성을 쌓기로 약속한 시간이었다. 정말 잘 됐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호텔 서류나 객실 카드 같은 거요? 왔구나. 그들이 예약 통제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시작했다. 아니 아들아, 다 괜찮아. 모든 일이 내 통제하에 있어. 그냥 생각했던 건데 어쩌면 저희 중 한 명이 이런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처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도록요. 제안은 고맙지만 정말 그럴 필요 없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좌절감을 보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는 이미 복도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저녁 식사는 어떠셨어요? 아주 교육적이었지. 나는 문을 열며 대답했다. 매우 교육적이었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파에 앉았고 나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할머니, 저는 오후 내내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심해요.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어요. 지은아, 내 말을 들어. 네 선의는 알지만 나를 믿어줘야 해. 그럴 수 있겠니?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네가 계속해서 그 비밀 단체방 메시지들을 내게 보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그들에게 내가 다 안다는 것을 알리지 마. 하지만 왜요? 나는 그의 앞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부드럽고 어렸으며 65년의 노동과 22번의 출산으로 주름지고 굳은 살박인 내 손과는 달랐다. 얘야,
누군가 너를 배신했을 때 가장 나쁜 방법은 즉시 그들을 대면하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계속 믿게 하는 동안 너는 네 계획을 준비하는 거지. 계획이 있으세요? 진행 중이지.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예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어떤 감정? 이런 분노, 이런 엄청난 실망감 같은 거요. 나는 발코니를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파도 위에 비치고 있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나와 함께 이 풍경을 즐겼을 것이다. 단 한 번. 나는 대답했다.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왜요? 너희 할아버지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 삶의 일부였지. 하지만 이 일은, 이건 선택이야. 내 자식들이 나를 상처 입히고, 이용하고, 배신하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 그날 밤 지은이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 나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대신 생각하고 계획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남편이 늘 말했듯이 정보는 힘이었다. 매일 나는 이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동일 트기도 전에 깨어났다. 지난 8개월 동안 케이크를 만들어 팔기 위해 일어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익숙한 피로감이나 의무감 대신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묘한 활력이 느껴졌다. 나는 방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 발코니에 앉아 해 뜨는 것을 보며 내 수첩을 확인했다. 7시 반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비밀 단체방 스크린샷이었다. 몇 분 전에 올라온 메시지였다. 오늘 계획 완벽해. 오전엔 해변, 오후엔 스파. 할망구는 분명 어제처럼 방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잘 됐다. 점심 먹고 나서 카운터에 가서 다른 방 통제권 넘겨봤자. 지훈아, 은행 쪽은 확인했어. 확인했어. 오늘 오후에 이해 제기 절차가 진행될 거야. 내일부터는 비용 걱정 안 해도 돼. 그들은 제대로 된 거진 날조차 귀찮아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부모 부분이었다. 그들은 내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돈을 내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들의 친할머니인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마치 내가 위험한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린 시절 그들이 일하러 가야 했을 때 혼자서 그들을 키운 사람이 바로 나인데. 8시 나는 아침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아침의 레스토랑은 매우 아름다웠다. 황금빛 햇살이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배경으로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신선한 과일, 스크램블 에그를 시켰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는 레스토랑의 다른 가족들을 관찰했다. 한 노부부는 웃으며 크루아상을 나누어 먹었고 주름진 손은 테이블 위에서 맞잡고 있었다. 한 젊은 가족은 부모가 아기를 달래고 있었고 또 다른 할머니는 좀 더 큰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해주며 크게 웃게 만들었다. 그들은 진짜 가족들이었다. 서로를 포용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참아야 할 짐 덩어리가 아닌 가족들. 9시 정각 나는 가족들이 스파구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민준이, 지훈이, 서연이, 하늘이가 함께 걸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앞서 달려갔다. 아무도 내가 앉아있는 레스토랑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아침 식사를 잘 먹었는지 안녕한지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고 한 모금 한 모금을 음미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내가 가져온 모든 예약 서류들을 꺼냈다. 호텔 확인서, 결제 영수증, 신용카드 사본.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파일 속에 있었다. 10시 반 나는 로비로 내려가 안내 데스크로 갔다.
아름 고객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숙박은 어떠셨습니까? 어제 그 안내원이 나에게 인사했다. 아주 좋았어. 고마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예약은 전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이 맞지? 그는 컴퓨터를 확인하고는 말했다. 네, 고객님. 모든 것이 고객님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름 고객님. 5개 스위트룸, 7박, 올 인클루시브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전액 결제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예약에 어떤 변경이라도 하고 싶다면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고객님은 예약의 소유주이자 결제자이시므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변경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냥 먼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또 한 가지 질문인데 내 계정에 보안 메모를 추가할 수 있을까? 즉, 어떤 변경이라도 내가 직접 현장에 와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승인될 수 있도록 말이야. 안내원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전문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래. 아름인 나만이 이 예약에 대한 변경을 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명시해줬으면 좋겠어. 내 가족 중 그 누구도 내가 직접 현장에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날짜, 서비스 또는 객실을 타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즉시 이 메모를 시스템에 추가하겠습니다. 그가 타이핑하는 동안 나는 잠시 로비를 둘러보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해변으로 갈 준비를 하는 투숙객들,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가족들, 미소로 서비스하는 호텔 직원들로 북적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몇 시간 후 내 가족들이 스파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통제권을 빼앗으려는 자신들의 계획을 시행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아름 고객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나 더. 호텔의 취소 정책은 어떻게 돼? 정책은 고객님의 예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님의 경우 전액 선결제하셨기 때문에 최종 체크아웃 시간 24시간 전까지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24시간 이내인 경우 1박 숙박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알겠다. 그럼 숙박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돼? 사용하지 않은 날짜에 대한 비용을 환불해주나? 네, 고객님. 위약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남은 숙박 일수에 대한 비용을 환불해드립니다. 잘됐다. 정보 고마워. 나는 묘한 감정을 느끼며 방으로 돌아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 자식들이 생각하는 무력한 할망구가 아니었다. 나는 예약의 소유주였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모든 돈을 지불한 사람이었다. 11시 반, 지은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흥분한 듯 보였고 수영장 물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직 축축했다. 할머니, 급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방금 어린이 수영장에서 사촌들이랑 놀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은행이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내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은행? 네. 신용카드 요금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묻고 있었어요. 호텔이니 무단 지출이니 하는 말을 했어요. 지은이는 침대에 앉아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머니, 그들은 할머니가 가족 동의 없이 카드를 긁었다고 말할 작정인가 봐요. 단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 휴가를 망치고 예약 통제권을 빼앗으려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혼자 남겨 모든 빚을 떠안게 한 다음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한 푼도 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네가 들은 게 확실하니? 천만에요. 전화 끊고 나서 아빠가 민준이 삼촌이랑 숙모들 찾아갔어요. 그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아빠가 처리 중이야.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호텔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비용이 제기를 시작하여 나를 굴욕감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파산시키려 할 작정이었다. 나는 일어나 발코니로 향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아름답고 무심하게 인간의 드라마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있었다. 파도는 평소처럼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실망이나 슬픔만이 아니라 더 차분하고 단호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지은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나를 믿니? 물론이죠, 할머니. 그럼 네가 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해줘야 해. 네가 뭘 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무엇이든. 나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오늘 밤 모두가 잠들면 내 방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이 가족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할 거야. 뭘 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거야.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공식 가족 단체방 메시지였다. 엄마, 저희 해변에서 점심 먹고 있어요. 엄마 오고 싶으면 자리 남겨뒀어요. 거짓말쟁이들. 나는 그들이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지 않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웃었다. 네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하지만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명확해지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내 가족들이 내가 낸 돈으로 해변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몇 통의 아주 중요한 전화를 거느라 바빴다. 첫 번째는 내 은행, 두 번째는 호텔 카운터, 세 번째는 내 변호사였다. 내 자식들이 나를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내가 모든 패를 쥐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 가족들이 해변에서 즐겁게 놀며 공짜 휴가의 완벽한 공식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방에서 나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나는 65년 동안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다. 인내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특히 과소평가받을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을. 내가 건 첫 번째 전화는 은행이었다. 미로 같은 음성 안내와 20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실제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입니다. 최진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진희 씨, 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제 신용카드에 대한 잠재적인 사기 미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네, 아름 고객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내 정보를 확인한 후 나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다. 최진희 씨, 제 자식 중 한 명이 제 신용카드에 대한 합법적인 지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억 상당의 호텔 예약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제가 직접 승인하고 결제한 것입니다. 고객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아름 고객님. 혹시 이 잠재적인 사기 이해 제기에 대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모든 예약 서류, 결제 확인서, 그리고 제가 모든 지출을 승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 손녀가 오늘 제 아들이 전화로 이 비용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지 논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최진희 씨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고객님의 계정에 보호 메모를 추가하겠습니다. 아름 고객님. 만약 누군가 이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시스템은 자동 조사를 시작하고 실제 사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효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이 비용은 유효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고객님께도 즉시 이 잠재적인 가족 사기 시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양식과 함께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행과의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시작된 전쟁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탄약이 필요했다. 내 두 번째 전화는 호텔 카운터였다. 안녕하세요.
지배인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5분 후 부드러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아름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 지배인입니다. 안내원이 고객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네, 박 지배인님. 제가 곤란한 가족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정 정보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이 예약을 전액 지불했고 가족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려 했지만 그들이 악의적으로 이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아름 고객님,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상황은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첫째, 제가 유일한 예약 소유주이며 모든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했다는 서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제 가족 중 누군가가 제가 없는 상황에서 온 변경이라도 시도한다면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및 결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공식 서한을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배인님. 내일 아침에 회의를 주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약에 몇 가지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오전 9시가 괜찮으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내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중요한 전화였다. 나는 내 수첩에서 김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는 남편의 유언장을 처리했을 때 우리 가족의 작은 법률 문제들을 처리해 주었던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계신가요? 아름입니다. 아, 아름 고객님. 고객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네요. 김 변호사님은 지금 상담 중이시지만 급한 일이라면 제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급합니다. 3분 후 김 변호사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름이 잘 지내셨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겠죠? 아니요. 김 변호사님,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긴급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여행, 카톡 단체방 메시지, 그들이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고 나를 방해하지 않고 가끔 불찬성하는 콧방귀를 뀌었다. 아름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자식들이 계획하고 있는 행위는 재정 사기 및 노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악의적 유기요? 네.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해 어르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신용카드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은행이 연락하셨으니 아주 잘하셨습니다. 둘째, 제가 즉시 서류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명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객님께서 모든 여행 경비를 자발적으로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입니다. 호텔에 공증인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대형 호텔은 투숙객을 위해 공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 지배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내 배를 강타하는 듯 했다. 민준이와 지훈이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다니. 내가 직접 키웠고 내가 아플 때 보살폈으며 그들을 위해 22명의 자식을 낳았던 이 두 사람에게 말이다. 모르겠어요, 김 변호사님. 저는 그저 그들이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들을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고 유언장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 변호사와의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내 방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해변에서 돌아오는 가족들의 즐거운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웃으며 저녁 식사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6시 반,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오후는 어떠셨어요? 아주 유익했단다, 아들아. 유익했다고요? 뭘 하셨는데요? 중요한 전화 몇 통을 하고 서류 몇 가지를 처리했지. 다 어른들의 일이야. 그의 미소가 약간 어색해지는 것을 보았다. 엄마, 서류 말인데요. 지훈이란 제가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희가 호텔에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도록요. 그들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어떤 잡다한 일들 말이야? 다른 방 객실 카드 같은 거요. 혹시 무슨 비상 상황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들어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비상 상황이 너희가 아닌 방에 들어가야 할 필요를 요구하니? 민준이는 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그게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65살이지 95살이 아니야. 내 방객실 카드는 내가 충분히 잘 보관할 수 있단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뭘? 대체 뭘? 나는 그가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상황을 조작하면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잊어버리세요. 저녁 식사하러 가실 거예요. 물론이지. 결국 그 저녁 식사 비용은 내가 냈잖아? 안 그래? 이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엄마가 낸 돈이요? 아,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행 끝나고 다 같이 나눠서 낼 거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다. 내 태도 변화에 분명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가 예상했던 순종적이고 비위를 맞추는 나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당연하다고? 우리가 비용을 함께 나눌 거라는 게 당연하다고. 민준아, 내가 언제 너한테 비용을 나눠서 내자고 물어본 적 있니?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언제 이 여행이 공동 지출이라고 도미했지? 엄마,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가자. 저녁 식사하러 가자. 아들아, 배고프구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그의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계획은 내가 예측 가능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어야 했고 과거처럼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 호텔에 이틀 전 도착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하나하나가 내가 낸 음식을 즐기고 망설임 없이 비싼 음료를 주문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러 디저트를 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다음날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내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내 존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하지만 다른 것도 보았다.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어린 손주들이 어른들 사이의 배신을 전혀 모른 채 이 여행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을 보았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모두가 방으로 돌아간 후 지은이가 약속대로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저녁 식사 때 엄청 이상해 보였어요. 그가 이상해 보인 건 그의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에게 낮에 건 전화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호텔 지배인과의 회의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이 여행을 취소하시려는 거예요? 그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아니 얘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거야. 무슨 일이요? 나는 웃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돌려줄 거야. 새벽 5시,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알람을 맞춰서가 아니라 몇 달간 케이크를 만들던 습관 때문에 내 몸이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숙한 피로감이나 의무감 대신
묘한 활력이 느껴졌다. 오늘은 모든 것이 변하는 날이었다. 나는 여유롭게 샤워를 하고 남편의 장례식을 위해 샀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입을 기회가 없었던 가장 좋은 옷,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었다.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다. 레스토랑은 거의 비어 있었다. 잘 됐다. 조용히 매수첩을 다시 검토해야 했다. 커피를 마시며 김 변호사가 한밤중에 보내준 서류들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박 지배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으며 진정으로 서비스를 이해하는 사람 특유의 따뜻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아름 고객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아주 잘 잤어. 고마워 박 지배인님. 우리 회의를 좀 일찍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들이 깨기 전에 논의하고 싶은 일이 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으실까요? 네, 그게 가장 좋겠네요. 그의 사무실은 우아하고 편안했다. 창밖으로는 호텔 정원이 보였고 벽에는 특별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커피 머신도 있었다. 그는 즉시 내게 커피를 더 마실지 물었다. 아름 고객님, 제가 어젯밤에 저희 법무팀과 고객님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법무팀이라니요? 네. 고객님과 같은 사건은 안타깝게도 드문 일이 아니지만 투숙객과 호텔 양측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가 따라야 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박 지배인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처를 열었다. 확인해 주십시오.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5억만 원의 예약 비용을 전액 지불하셨고 어떠한 관여도 없이 가족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일부 가족들이 비용에 대해 악의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 소녀가 제 아들이 은행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고객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2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고객님의 예약 및 결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호텔의 공식 성명서입니다. 2번째 서류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는 이번 숙박의 모든 측면에 대한 고객님의 독점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계약 초과 조항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나는 2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은 고객님께서 결제자이자 예약 소유주로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머무르고 누가 떠날지 결정할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심지어 특정 객실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특정 객실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고객님의 이름으로 5개의 스위트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은 5개 모두를 유지할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심지어 4개까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방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대체 숙소를 찾거나 호텔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형성되었다. 박 지배인님, 호텔의 체크아웃 시간은 몇 시입니까? 보통 정오 12시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그 전에 떠나야 한다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약의 변경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사들이 벌써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직 이를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해변에 가기 아주 좋은 맑은 날씨가 될 것이 분명했다. 내 가족들이 즐겁게 보낼 계획을 세우고 비용은 전적으로 내가 지불한 그런 날. 박 지배인님,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완전히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듣겠습니다. 5개의 스위트룸 중 4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박 지배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지만 그는 여전히 전문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들입니까? 나는 내 수첩을 꺼냈다. 그 위에는 301호, 302호,
304호, 305호가 적혀 있었다. 303호, 즉 제가 묵고 있는 이 방만 유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요. 하지만 즉시는 아닙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먼저 그 방들의 접근 권한을 잠가서 그들의 객실 카드가 모두 무효화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11시에는 호텔 직원들이 그 4개의 스위트룸으로 가서 투숙객들에게 예약 변경으로 인해 정오 12시까지 방을 비워야 한다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닭 지배인은 내가 말하는 동안 아무런 판단 없이 메모를 했다. 완벽한 전문가였다. 직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를 전달해야 할까요? 네, 그들은 투숙객들에게 예약 소유주, 즉 제가 숙박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호텔의 잘못이 아니라 결제자의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것을요. 만약 그들이 고객님을 찾아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물으면요. 그들이 정중하게 대화하러 온다면 303호에 제가 있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호텔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즉시 보안팀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 지배인은 메모를 마치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름 고객님, 실례지만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지배인님, 가족이 있으신가요? 네,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요. 그럼 만약 그들이 지배인님을 배신한다면요? 만약 그들이 지배인님을 단지 이용하고 지배인님을 창피해야 하며 심지어 지배인님의 돈을 사기칠 계획이라면요? 박 지배인은 잠시 침묵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플 때 보살폈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꿈을 위해 제 자신의 꿈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디어 가족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저를 단지 짐덩어리, 청구서를 지불할 때만 유용한 짐덩어리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 고객님, 매우 유감입니다. 유감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박 지배인님, 이건 슬픔이 아니라 해반입니다. 나는 김 변호사가 준비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박 지배인은 호텔의 공증인을 불러 10분 만에 모든 것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는 회의를 마치며 박 지배인에게 말했다. 12시 반에 택시 한 대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몇 분이십니까? 2명입니다. 저와 제 소녀 지은이요. 공항으로 가십니까? 아니요. 다른 호텔로 갈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호텔로요. 박 지배인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기꺼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겨우 8시 반이었다. 내 가족들은 분명 깨어서 너 없는 완벽한 하루를 계획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나는 룸서비스로 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따르고 발코니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9시, 지은이에게서 첫 번째 비밀 단체방 메시지로 올 것이다. 10시, 그들의 객실 카드는 무효화될 것이다. 11시, 호텔 직원들이 그들의 방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이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저희 아침 식사하러 가요. 오실 거예요? 나는 답장했다. 아니, 고맙다.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들아,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시계를 보았다. 8시 55분. 5분 후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이다. 내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 여성을 심하게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의 표정을 볼 생각에 기다릴 수가 없었다. 9시 정각, 내 휴대폰이 정확히 울렸다. 지은이에게서 온 첫 번째 메시지였다.
비밀 단체방 스크린샷이었다. 몇 분 전에 올라온 메시지였다. 오늘 계획 완벽해. 오전엔 해변, 오후엔 스파. 할망구는 분명 어제처럼 방에 틀어박혀 있을 거야. 잘 됐다. 점심 먹고 나서 카운터에 가서 다른 방 통제권 넘겨봤자. 지훈아, 은행 쪽은 확인했어? 확인했어. 오늘 오후에 이해 제기 절차가 진행될 거야. 내일부터는 비용 걱정 안 해도 돼.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의심도 죄책감도 후회할 여지도 없었다. 그들 스스로 이 길을 택한 것이었다. 9시 반, 지은이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다들 수영장에 있어요. 아빠가 방금 점심 먹고 나서 카운터에 가서 방 문제 해결할 거라고 했어요. 서연이, 숙모님은 오늘이 모든 게 괜찮은 척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마지막 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드디어 끝나는 참을 수 없는 연극인 것처럼 가장해야 하는 마지막 날. 나는 커피 한 잔을 더 따르고 발코니, 옆 소파에 편안하게 앉았다. 이곳에서 나는 가족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수영장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 민준이와 지훈이 그리고 몇몇 손주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었다. 서연이와 하늘이는 파라솔 아래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모두 웃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내가 낸 돈으로 휴가를 즐기면서 동시에 나를 배신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9시 55분 내 방 전화가 울렸다. 박지배인이었다. 아름 고객님, 시스템이 준비되었습니다. 2분 후 301호, 302호, 304호, 305 객실 카드는 모두 무효화될 것입니다. 잘 됐네요. 박지배인님, 직원들은 다음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저희 보안팀은 대기 중이며 청소 직원들에게도 외교적이면서도 단호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9시 58분, 9시 59분, 10시 정각. 바로 이 순간 내 가족들의 객실 카드는 모두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다. 그들은 방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짐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수영 후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일이 빨리 벌어지기를 기다렸다. 10시 7분 나는 하늘이가 수영장 옆 선배대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방에 가서 뭘 가져오려 했을 것이다. 10시 12분 내 휴대폰으로 지은이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엄마가 카운터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자기 객실 카드가 안 된대요. 3분 후 또 다른 메시지. 이제 다들 카운터에 있어요. 아빠가 엄청 화났어요. 카운터 직원이 뭐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잘 들리지 않아요. 10시 10분 민준이가 내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의도적으로 억눌러져 있었지만 그 밑에 깔린 공포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 방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객실 카드가 다 안 돼요. 엄마가 카운터로 내려와서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데? 저희도 모르겠어요. 카운터 직원이 예약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무도 뭘 바꾸지 않았는데 정말 이상하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확실하니? 아무도 뭘 바꾸지 않았다는 게? 당연하죠, 엄마. 엄마,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해요. 아이들이 방으로 가고 싶어 해요. 지금 좀 바쁘단다, 아들아. 하지만 걱정 마. 곧 해결될 거라고 믿어. 뭘 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지. 나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10시 45분 지은이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할머니, 박지배인이 아빠랑 지훈이의 삼촌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들 엄청 걱정하는 표정이에요. 서연이 숙모님은 다른 카운터 직원한테 화내고 있어요. 10시 58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이었다. 엄마, 저희가 지금 당장 카운터로 와주셔야 해요. 여기 엄청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엄마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인데? 호텔에서 엄마가 저희 방을 취소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빨리 가서 그들한테 이게 실수라고 말해주세요. 왜 말도 안 되지? 지훈아, 왜 말도 안 되냐고? 왜냐하면 엄마는 저희 방을 취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유가 없다고. 전화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지배인님이 너희에게 잘 설명해 줬을 거라고 믿는다. 박 지배인님, 엄마가 지배인님을 아세요? 물론이지. 오늘 아침에 아주 유익한 회의를 가졌단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엄마가 저희 방을 취소하신 거예요? 그래. 왜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11시 정각. 내 발코니에서 나는 호텔 직원들이 수영장 구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총 3명이었다. 박 지배인, 객실 부장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1명. 나는 그들이 내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박 지배인이 호텔 건물 방향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박 지배인이 호텔 건물 반의 것을 보았다. 박 지배인이 호텔 건물 반의 것을 보았다. 내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 혼란, 이어서 분노로 변한 충격, 혼란. 11시 5분, 누군가 내 방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그것은 예의 바른 방문 노크가 아니었다. 거칠고 긴급하고 거의 절망적인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미명 모두 그곳에 서 있었다. 민준이, 지훈이, 서연이, 하늘이.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 혼란, 공포,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 뒤에는 몇몇 손주들의 해변, 가방을 들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연이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소리쳤다. 모두들 좋은 아침이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그들이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그런 비꼬는 소리 그만해요. 아름 어머님. 서연이가 계속해서 소리쳤다. 호텔에서 엄마가 저희 방을 취소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말도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엄마의 가족이잖아요. 오, 그래? 언제부터? 민준이가 앞으로 나서며 그의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건 분명 오해예요. 저희 카운터에 가서 이 모든 걸 분명히 말해봐요. 오해 없어, 민준아. 내가 너희 방을 취소했어. 내 여행이는 너희가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엄마의 여행이라니. 하늘이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듯했다. 저는 이게 가족 여행인 줄 알았는데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지훈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가 내게 보낸 그 비밀 카톡 단체방 스크린샷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자신들이 쓴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보았다. 이건 민준이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다. 이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공짜 휴가에 가족 싸움도 없어라는 말 좀 설명해봐. 민준아.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다. 미명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변명이나 핑계 아니면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었다. 엄마? 지훈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가 화나신 건 알겠지만 저희를 방 없이 밖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저희에게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말이지. 너희가 부모를 고용하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아이들 말이야. 그건 그냥. 그러면 웬일은? 지훈아, 너 이미 비용이의 제기 절차를 시작했니? 지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아. 그 카톡 단체방도 알고, 너희가 예약 통제권을 빼앗으려던 계획도 알고, 너희가 은행에 제기하려고 했던 악의적인 사기 신고도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알아. 서연이는 소파에 쓰러져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하늘이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민준이와 지훈이는 사탕을 훔치다 들킨 아이들처럼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에게는 이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 너희 짐을 가지고 호텔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포장해 두었으니 택시를 불러서 다른 호텔을 찾아가서 너희 돈으로 휴가를 보내는 거야. 아니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면 없어. 그게 너희의 유일한 선택이야. 엄마는 이럴 수 없어요. 서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리는 엄마의 가족이잖아요. 엄마는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똑바로 다가갔다. 수년간 가식적인 미소로 내 조언을 참아내고 내 등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내 아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했던 그 여자에게 나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대체 누가 먼저 누구를 버렸지?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그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전쟁은 그들이 시작된 줄도 모르기 전에 끝났다. 내가 그 말을 마친 후의 침묵은 파괴적이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다른 투숙객들의 희미한 대화 소리, 그리고 해변을 부드럽게 때리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방 안에서 이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무게가 느껴질 정도였다. 민준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려 했다. 엄마, 이건 너무 미쳤어요. 엄마가 정말 그러실 리 없어요.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니. 하지만 아이들은요? 손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대치 상황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손주들은 이 배신 속에서 유일한 무고한 존재들이었다. 손주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아주 나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야. 엄마가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 하늘아. 이 가족은 너희가 나를 중요한 구성원이 아니라 걸림돌로 여기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파괴된 거야. 지훈이가 내게 다가와 두 손을 빌듯이 모았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만회할 수 있어요. 이야기 좀 해봐요. 이제 와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너희가 몇 달 동안 속임수를 계획한 후에 몇 달은 아니에요. 민준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라고? 그럼 그 카톡 단체방은 네가 나를 여행에 초대했던 바로 그날 만들어졌잖아. 민준아, 바로 그날. 나는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증거는 너무나 분명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좋아. 서연이가 일어섰다. 얼굴에는 더 이상 감추지 않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엄마는 피해자 역할을 하고 싶겠죠. 불쌍한 척 연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나중에 외로워질 때 저희가 다시 엄마한테 달려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나를 상처 입히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것이었다.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내 안에 늘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부분을 건드리려고 한 것이었다. 서연아. 나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나는 나를 깔보는 사람들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 외로운 게 낫다. 저희는 엄마를 깔보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소리쳤다. 아니라고? 그럼 이 짐덩어리를 떼어낸 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봐. 마지막 날에 가장해야 해는 또 무슨 뜻이고. 지훈이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가 문가에 나타났다. 그는 분명 동생들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동생들은 왜 우리가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마음이 또다시 조금 찢어졌다. 이 아이, 내 손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이 폭풍 속에서 나의 동맹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도 떠나야 했다. 지은아, 나는 그를 부드럽게 불렀다. 이리 오렴. 그가 다가왔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부드러웠다. 야, 네 부모님과 나 사이에 아주 심각한 불화가 생겼어. 그들은 이 호텔을 떠나야 해. 하지만 왜요, 할머니? 나는 지훈이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마침내 자신의 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지 궁금했다. 왜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빠가 아주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지훈이는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17살의 나이를 초월한 이해를 보았다. 그 카톡 단체방 때문이죠. 그렇죠?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늘이는 당황해서 딸에게 돌아섰다. 뭘 알아? 저는 모든 것을 알아요. 엄마. 저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이 여행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모든 돈을 내게 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어지는 침묵은 또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더 이상 부인으로 가득 찬 긴장된 침묵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후에 무거운 수치심이었다. 지은아. 하늘이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려 했다. 그래요? 지은이가 내 손을 뿌리치고 부모님을 마주했다. 그럼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비웃으면서 단체방을 만든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안 내려고 은행에 이해 제기할 계획을 세운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할머니랑 못 어울리게 하려고 일부러 고모를 고용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하나가 따기 같았다. 나는 내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10대 소녀가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말에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준 유일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이 여행 비용을 내려고 결혼 반지를 파셨어요. 아셨어요? 할아버지 반지를 팔았다고? 민준이는 두 다리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네가 예약금을 내야 해서 돈이 필요했어. 엄마, 저희는 몰랐어요. 지훈이, 너희가 몰랐던 건 너희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는 그저 내가 너희의 단덕을 충족시켜줄 무한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지. 줄곧 침묵을 지키던 서연이가 지은이의 말이 끝나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저희 갈게요. 하지만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협박인가? 약속이에요. 가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서연아. 나는 그에게 다가가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섰다. 나는 내 가족을 악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어. 내 가족이 나를 악의적으로 대했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너희 행동의 결과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가 의자에서 일어섰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너희가 뭘? 민준아, 너희가 쓴 메시지들을 삭제할 수 있니? 너희가 시작한 사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니? 아니면 너희가 집밥은 내 존중을 돌려줄 수 있니? 저희가 사과할 수 있어요. 너희가 사과하는 건 나한테 들켜서니 아니면 진심으로 후회해서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네. 박지배인이 살짝 열린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아름 고객님. 택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내 자식들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여러분, 짐은 모두 로비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다른 숙소를 찾는데 호텔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배인님. 택시요? 하늘이가 물었다. 엄마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 지은이랑 나. 우리는 다른 호텔로 갈 거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휴가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호텔로. 지은이가 엄마랑 간다고요? 지은이는 정말 놀란 듯했다. 나는 내 소녀를 보았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는 이 집에서 나를 존중과 정직으로 대했던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나와 이 휴가를 함께 나눌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저희 딸을 데려갈 수 없어요. 하늘이가 소리쳤다. 나는 그를 데려가는 게 아니야. 그가 나와 함께 가기로 선택한 거야. 지은아, 지훈이가 딸에게 직접 소리쳤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너의 가족이야. 아빠, 지은이가 사랑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아빠들은 할머니를 배신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아빠들의 공범이 될 수 없어요. 며칠뿐이야. 나는 덧붙였다. 그 후에는 그가 너희에게 돌아갈지 아니면 이건 납치예요. 서연이가 중얼거렸다.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정이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다가왔다. 엄마, 만약 저희가 오늘 이렇게 떠나면 저희 관계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민준아,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순간 나는 그가 어렸을 때의 모습,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이 남자가 되기 전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 관계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망쳤어. 나는 내 여행 가방을 들었다. 박 지배인과 회의를 마친 후 아침에 미리 싸둔 것이었다. 지은이도 그의 배낭을 들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패배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할머니로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과할 필요 없는 곳으로. 우리는 문으로 향했다. 복도에는 다른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슬퍼 보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서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할머니는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나는 말했다. 이 일은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언젠가 너희가 자라면 할머니가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8살 영수가 나를 꼭 안았다. 그럼 우리 모래성 안 쌓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성을 쌓을 거야. 나는 그에게 약속했다. 너희 부모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기억해낼 때까지 말이야. 나와 지은이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나는 복도에 서 있는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내 아들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내 며느리들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으며 내 손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박 지배인과 택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가 우리 짐을 싣는 동안 박 지배인이 내게 말했다. 아름 고객님, 고객님을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박 지배인님. 이건 생존이죠. 택시가 호텔을 떠날 때 나는 뒷좌석 창문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내 가족들이 호텔 입구에 서서 짐더미 옆에 있는 것이 보였다. 아마 다른 호텔에 전화해서 머물 곳을 찾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 후회하세요. 지은이가 내게 물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40년의 모성에 결코 감사받지 못한 희생.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인 존경심만이라도 얻고 싶었던 내 사랑을 떠올렸다. 아니,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후회할 뿐이야. 택시는 해변을 따라 다른 작은 부티크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예약한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한 할머니와 그녀의 손녀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조용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낀 것이었고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자신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둔 것이었다. 이 감정은 무섭기도 하고 해방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